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교과서와 매스미디어에서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탄생하였고, 이것은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폭발한 초신성의 먼지가 다시 응축되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별의 먼지로부터 왔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곧 우주 먼지에 불과하다는 철학이 빅뱅 이론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빅뱅은 여전히 미완성의 가설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빅뱅 이론이 가설의 총집합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주론의 간단한 역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7세기 아이작 뉴턴은 갈릴레이의 굴절 망원경을 개조하여 더 성능이 뛰어난 반사 망원경을 최초로 발명하였습니다. 그는 이 반사 망원경을 이용하여 밤하늘의 별을 많이 관측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작은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별들은 모두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뉴턴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모두 중력 균형을 이루어 정지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뉴턴의 정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 정적 우주론은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고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우주 방정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방정식에 의하면 우주는 정지한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 방정식을 정적 우주론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우주상수를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후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당시 세계 최초로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윌슨 산에 세워진 직경 2.5m의 망원경으로 모든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름다운 우주 방정식에 억지로 우주상수를 집어넣었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수백 년 내려오던 정적 우주론이 틀렸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팽창 우주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지상 500km의 상공에 떠서 수십억 광년 넘어 우주를 관측하는 허블 망원경을 비롯하여 직경 10m나 되는 거대한 망원경을 이용하여 먼 은하들의 별빛의 적색 편의를 관측한 결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1931년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를 없애고 우주 방정식을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탄생 이후 지금까지 팽창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주계란이라는 초고온 고밀도의 물질이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최초로 발표하였습니다. 1946년 알퍼와 그의 지도교수 가모브는 르메트르의 우주계란의 성분이 주로 매우 뜨거운 중성자와 감마선의 혼합체였으며 아일렘이라고 했습니다. 중성자가 붕괴하여 양성자와 전자가 발생하고 이것들이 결합하여 수소원자가 생겼다는 개념이었죠. 197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와인버그는 대폭발 직후 3분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을 태초의 3분간이라는 책으로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표준 모델이라고 하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 모델이라는 당시 빅뱅 이론은 심각한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평선 문제, 편평도 문제, 그리고 자기 단극자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들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와인버그의 표준 모델은 곧 폐기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1981년 박사 학위를 갖받고 정식 교수나 연구원 자리가 없었던 알란 구스는 인플레이션, 곧 급팽창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표준 모델 속에 집어넣어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창안합니다. 인플레이션 또는 급팽창이라는 개념은 빅뱅 직후 1초도 되기 이전의 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우주가 10의 26제곱배라는 경이적인 크기로 급팽창했다는 가설입니다. 이때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수백 조배 이상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야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급팽창하던 우주가 어떻게 1초도 되기 이전에 급정지했는지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많았습니다. 즉, 급팽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표준 모델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급팽창과 관련된 새로운 난제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급팽창 가설을 우주 초기에 넣음으로써 과거 낡은 빅뱅 이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기에 우주기원론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의 지지와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빅뱅 이론하면 곧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의 중요한 증거 세 가지가 늘 소개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팽창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3대 1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절대온도 2.7도 K의 우주 온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늘 이 세 가지를 빅뱅을 지지하는 주요 과학적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진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검증과 확인을 거쳐 숨어있는 오류와 가설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제거하여야 비로소 빛나는 과학적 진리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 세 가지가 과연 빅뱅을 과학적 사실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주의 팽창입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은하들에서 나오는 별빛의 적색 편의를 측정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은하 별빛의 적색 편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관측을 통해서 잘 확립되어 왔습니다.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하들은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빠른 속도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당연히 과거에는 우주가 지금보다 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더라도 우주가 138억 년 이전의 한 점으로부터 빅뱅을 일으켜 오늘날 우주가 되었다는 것은 외삽적 추론에 근거한 가설입니다. 즉,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거 전체 우주가 한 점에서 나왔다는 것은 추론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팽창은 빅뱅의 정황 증거나 간접적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직접적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둘째, 우주 속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측정해보면 3대 1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과연 빅뱅의 증거가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파와 가모브는 빅뱅 후 우주의 온도가 약 100억 도까지 냉각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을 만들어내었을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빅뱅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빅뱅 이론 속에는 조정 가능한 변수가 여러 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수를 조정하여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3대 1로 맞추어 낸 것입니다. 이렇게 변수 조정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헬륨 다음의 원소에 해당하는 리튬의 양도 이론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이 리튬의 양은 빅뱅 이론의 예측과 실제 관측 결과와 3배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리튬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수소와 헬륨의 양도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빅뱅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많이 미흡합니다. 셋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를 빅뱅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곧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는 빅뱅 때 발생했던 뜨거운 열이 서서히 냉각되고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지면서 적외선, 곧 우주 배경 복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주는 절대온도 2.7K 또는 섭씨 마이너스 270도까지 냉각되었으며 이 온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이 마이크로웨이브의 형태로 우주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가모브는 빅뱅의 잔재로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할 것을 예측했고 실제로 1964년 마이크로웨이브를 연구하던 전파공학자 윌슨과 펜지아스에 의하여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우연히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쳐 플랑크 인공위성이 매우 정밀하게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분포가 우주적 규모에서 온도 비균일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비정상 분포라고 하는 이러한 우주적 온도 비균일성은 기존의 빅뱅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즉, 빅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자료가 오히려 빅뱅 이론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플랑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유럽 우주항공국에서 발표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ESA has released a new map showing the first light of the universe that challenges som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Big Bang theory. This latest cosmic microwave background map from Planck, ESA's mission to investigate the origins of the universe, questions some of the concepts behind the basic theory of the expansion of the universe, commonly known as inflationary theory. We see these strange patterns that are not expected, in inflationary theory, the simplest inflationary theories. It may be that that we've been fooled, that inflation didn't happen.
What's surprising in Planck's latest findings, and is inconsistent with prevailing theories, is the presence of unexpected large-scale anomalies in the sky, including a large cold region, stronger fluctuations in one half of the sky than the other, and less light signal than expected across the entire sky. When you look only at the large features on this map, you find that our best fitting model, our best theory, has a problem fitting the data. Because of these features that we're finding in the sky, people really are in a situation now where they cannot ignore them anymore. There have been hints of these things in the past, and they have been able to ignore them, but not anymore, because we've established them as facts. With its extreme accuracy, Planck was expected to revolutionize our understanding of the birth, evolution, and ultimate fate of our universe. It's this very accuracy that may now make it necessary for scientists to rethink some of the underlying theories of how the universe began and how it's evolving. 지금부터 과학자들이 잘 말하지 않는 빅뱅에 숨겨진 진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확립된 과학적 진리는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집니다. 만유인력 법칙, 쿨롱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자연 법칙은 이론과 실험에 의해서 잘 증명되어 있고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반복적으로 잘 검증되어 왔습니다. 이런 실험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과학 이론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은 어떨까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검증이 되어 있을까요? 빅뱅 이론을 과학적 사실로 믿게 만드는 세 가지 증거는 앞에서 이미 검토해 보았는데 증거로서는 불충분함이 드러났습니다. 빅뱅 이론 속에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5가지 중요한 가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빅뱅 에너지 가설입니다. 빅뱅을 일으킨 원초물질과 뜨거운 에너지는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르메트르와 알퍼는 이런 고온고압의 원초물질, 곧 우주계란이나 아일렘이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아무런 이유나 원인도 없이 출현하였다는 것은 과학적 논리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진공의 양자요동으로 빅뱅 에너지가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공의 양자요동 에너지는 우주를 만들 만큼 클 수가 없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이자 가설일 뿐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인플레이션 가설입니다. 알란 구스는 이 급팽창 가설을 도입하여 일양 유명인사가 되었고 MIT 교수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남극에 세워진 바이셉2 망원경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거를 측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 패턴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중요 발견으로 전 세계에서 뉴스로 보도되었고 알란 구스가 곧 노벨상을 받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주가 빅뱅 후에 급팽창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라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센터는 그 흔적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 그래프가 초팽창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뒤틀리게 한 중력파의 흔적입니다. 비패턴이라고 이름 붙여진 중력파는 연구팀이 남극에 초정밀 망원경을 설치하고 3년 동안 관측해 찾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대폭발 직후 초기 우주의 급팽창이 언제 일어났고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 편광 패턴은 우주 먼지에 의한 우주 배경 복사의 산란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인플레이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즉, 이 발견은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실패를 바탕으로 우주먼지 잡음 효과를 제거한 더 우수한 성능을 갖는 바이셉3 망원경이 개발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측정 결과가 2021년도에 보고되었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증거인 편광 패턴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없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빅뱅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곧 급팽창은 여전히 가설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가설이 오류였을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사적으로 보자면 수많은 인기 있었던 가설들이 오류로 판명되어 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도 그와 같은 운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급정지 가설입니다. 인플레이션, 곧 빛의 속도보다 수백조 배 더 빠르게 급팽창하던 우주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급정지하여 현재의 느린 팽창 속도가 되었을까요? 어느 과학자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저항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거대한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다가 순간적으로 거의 정지 상태로 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급정지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은 영원히 가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가설은 암흑물질 가설입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거대한 은하 속의 수많은 별들의 움직임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하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암흑물질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즉, 암흑물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고전적 만유인력 법칙으로는 은하 속의 별들의 움직임이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하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암흑물질이 별이나 행성 같은 보통 물질보다 5배나 더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천문학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암흑물질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정체불명의 신비한 종류의 물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보통 물질보다 5배나 더 많은 암흑물질이라는 가설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가설이 사실보다 5배 더 많은 셈입니다. 한편 여전히 암흑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주적 규모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983년 밀그롬은 MOND, 즉 몬트라고 불리는 수정 중력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암흑물질이 없이도 뉴턴의 중력 이론을 조금 수정하면 은하 속의 별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정 중력 이론이 우주 배경 복사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관측 자료와 논문이 발표되면서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암흑물질 이론은 최근까지도 순전히 가설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설은 암흑에너지 가설입니다. 1998년 펄머터, 슈밋, 리스는 초신성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수십억 광년 멀리 떨어진 은하의 후퇴 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는 대폭발 이후 현재까지 점점 더 느려져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측 결과는 정반대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우주가 가속도를 붙여 점점 더 빨리 팽창한다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발견하였고 그 공로로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이런 에너지가 전혀 발견된 바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일단 다크 에너지 또는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암흑 에너지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다면 노벨상은 당연한 것이고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주론 학자이자 영국 임피리얼대 교수인 마구웨이저 박사는 빅뱅 이론을 오래 연구한 끝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빅뱅 이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신 그는 우주 초기에는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10의 26제곱배나 더 빨랐다는 광속 변화설을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 기원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한편 연세대 천문학과 이영욱 교수는 펄머터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초신성의 밝기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이전 과거에는 초신성의 밝기가 현재와는 달랐는데 펄머터가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펄머터는 약 20개의 초신성을 연구한 결과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장하여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영욱 교수는 3배 이상 더 많은 약 70개의 초신성 폭발을 직접 관측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수십억 년 이전에는 제2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더 어두웠다는 광도 진화 효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즉, 제2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모든 은하에서 동일하지 않고 소속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광도 진화 효과를 고려하면 우주의 가속 팽창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암흑 물질과 마찬가지로 암흑 에너지도 여전히 가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 암흑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측이 가능하고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보통 물질이 우주 전체의 5%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현대 천문학은 매우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주 전체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지요. 오늘날 표준 빅뱅 이론을 남다 CDM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제외하면 빅뱅 이론 자체가 성립조차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아직 그 정체성도 모르고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 법칙도 모르는 완전한 가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빅뱅 이론은 크게 5가지의 가설로 이루어진 가설적 이론입니다. 빅뱅 에너지 가설, 인플레이션 가설, 급정지 가설, 암흑 물질 가설, 암흑 에너지 가설이라는 5가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빅뱅 이론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빅뱅 이론은 가설적 이론입니다. 빅뱅 에너지 가설, 인플레이션 가설, 급정지 가설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고 암흑 물질은 신비한 새로운 물질인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물리 법칙인지 5차원 이상의 새로운 우주 차원과 관계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암흑 에너지는 그 유무를 놓고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폴 슈타이나르트 물리학 교수는 1980년부터 빅뱅 이론 연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해온 우주론 전문 과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30여 년의 연구 끝에 사이언티픽 어메리칸 2011년 4월호에서 빅뱅 이론의 심각한 자체 모순을 지적하면서 마침내 빅뱅 이론과 결별하였습니다. 그는 1981년에 알란 구스가 창안하였던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완전히 틀린 이론이었다고 단호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이런 심각한 빅뱅 이론의 문제들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정황적 증거일 뿐인 3가지 증거만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빅뱅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현대 천문학에서 수백억, 수천억의 연구비를 투입하면서 찾고 있는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조차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육은 이론과 더불어 그 문제점과 한계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으며 세계적인 과학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 천재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분야로 도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가설적 이론에 너무 많은 철학적 함의를 담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란 우주 진화의 과정에서 우주 먼지로부터 왔다가 우주 먼지 속으로 사라져가는 허망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학 교과서에서조차 인간은 우주 먼지로부터 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빅뱅 이론이란 우주의 기원을 물질주의적 과정으로만 설명하려는 하나의 가설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쉽게 물질 만능의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물질 이상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고귀한 생각을 너무 손쉽게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